살 많이 쪘다고 어떻게 빼느냐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저 자신에게 접목했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컸었어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정상인인데 혈당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관과 내분비 기관에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현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민 다이어트 주치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닥터리 가정의학과 위원 이진복 원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5년간 다이어트 주치의로 이렇게 활동하셨잖아요. 비만 치료, 다이어트 이런 진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체중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40대 이후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좀 살이 찌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족력을 무시하고 너무 간과했었어요. 살이 늘 안 쪘던 몸이다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식생활도 아무렇게 하다 보니까 40대 중반 이후로 살이 쪄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당뇨 전 단계도 진단을 받게 되고 고지혈증 이런 진단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제가 제 몸에 무관심했구나 생각을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또 환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이 찔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살이 찌는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도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제가 많이 봐왔던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더 살이 찌더라 하는 분들은 좀 있으세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기초대사량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초적인 생명을 영위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이게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하고 먹을 때 쓰는 에너지, 배설할 때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되는데 이 에너지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주로 좀 운동량도 좀 적고 근육량도 좀 부족하시고 체질적으로 자주 붓는다 그러고 또 권태롭다 그러고 좀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근육량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과 중년 여성분들 쪽에서 이 근육이 부족하신 마른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여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고 지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젊을 때 모르는데 점점점 중년으로 가다 보면 이제 지방이 걷잡을 수 없게 축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주 젊고 깡마른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혈당이 오르고 내릴 때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중에 또 일부는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적으로 살이 찔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석 이후에 다이어트를 또 결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원장님 보시기에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떤 명절이나 휴가 후에 살이 쪘다고 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거창한 목표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10kg, 20kg 빼야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잡다 보면 스스로 지치세요. 그래서 1, 2kg 빼시다가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자기 체중의 5% 내지 10% 정도를 3 내지 6개월 정도에 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120kg 되는 남성이 와서 10kg 빼는 것과 60kg 되는 여성이 와서 10kg 빼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 체중에서 10%만 빼자. 두 번째는요. 너무 적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이어트 그러면은 굶는 거를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굶으면 일면 살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3끼 먹다가 한두 끼만 먹었더니 2, 3kg가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오판하시면 안 되는 게 지방이 빠졌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데 2, 3kg 빠졌는데 체성분 검사 해보니까 고스란히 수분과 근육만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굶으면 굶을수록 내 체질이 점점 더 살이 찌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안 들어오면요. 전쟁이 났나? 왜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지? 다음에 에너지로 쓰도록 내장 깊숙한 곳에다가 이제 지방을 쌓아놓고서 나중에 쓰려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아 이론인데 우리 몸은 근육을 먼저 써버리고 지방은 나중에 쓰려고 하는 이런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목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그러면 굶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다이어트 실험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저 자신에게 접목했던 두 가지 방법이 가장 효과가 컸었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알고 이거를 잘 막자는 것.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했던 것이 저한테는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혈당 스파이크, 혈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탕후루 열풍이 좀 불면서 네. 나이 불문하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이런 위험성이 좀 고조가 됐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개념부터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네.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얘기가 요즘에 많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면서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제 24시간 혈당 측정기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병원에 가시면 당뇨 검사를 하자 그러면은 공복 혈당을 재고 또 식후 2시간 혈당을 재고 당화혈색소라는 걸 잰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공복 혈당은 이제 뭐 8시간, 9시간 정도 되는 공복에 재는 혈당이고 식후 2시간은 가장 많이 혈당이 올라갔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제 재는 거고 당화혈색소는 3개월의 평균에 당뇨가 얼마나 잘 조절됐나를 보는 건데 우리가 식후 2시간에 혈당을 재는 이유는 당뇨 환자의 혈당이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상인의 혈당은 식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도 엄청나게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더라. 이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 항상 뾰족뾰족하게 보여요. 배구 선수가 우리가 딱 때릴 때 스파이크라고 하잖아요. 혈당이 올라온 걸 딱 때려서 아주 급속히 내려가는 거. 이런 것들의 이름을 따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탕후루나 달고나 같은 걸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아 올라가요. 정상인들도.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또 그만큼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너무 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같이 또 생겨요. 그럼 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또 먹습니다. 그럼 또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 몸은 살이 찌게 되는 겁니다.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가 이 혈관의 노화나 당뇨병으로 가는 길, 비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진화하는 건가요? 당뇨병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절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해서 혈당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서 이 높은 고혈당이 몸에 전신적으로 독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걸 당뇨라고 하는데 혈당 스파이크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정상인인데 혈당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혈관과 내분비 기관에 모두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잘 관리한다면 당뇨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특히 내가 당뇨 전 단계다. 그리고 내가 당뇨 환자의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높은 위험성이 어느 정도에서 좀 진단이 좀 되는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가 얼마나 진행이 됐더니 혈관이 이만큼 상했고 얼마나 진행이 됐더니 당뇨병으로 넘어갔더라 하는 연구는 아직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혈당 스파이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요. 이렇게 혈당이 치솟아 올라갈 때 우리의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당하게 돼요. 이 상처를 메꾸려고 혈전이 나와서 이 상처를 잘 메꿔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날수록 혈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려고 하다 보니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뇌에 가서 차곡차곡 생기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도 생기고요. 심장에 가서 생기면 협심증도 생길 수 있어요. 연구가 계속되면서 밝혀지는 것들이 치매의 원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의 원인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혈당 스파이크는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또 따로 있을까요? 보통 정상인의 혈당은 완만하게 둥글둥글해집니다. 자, 음식을 먹어요. 혈당이 조금 올라갔다가 140 정도가 되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끄집어내려서 이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넣어서 또 인슐린은 잠잠해지고 이게 정상적인 기전이에요.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는요. 한 140까지 올라가야 될 혈당이 20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면요. 인슐린도 그만큼 더 많이 나와요. 혈당이 올라갔네? 빨리 떨어뜨려야지. 쭉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당이 100에서 120에서 이제 공복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한 7, 80으로 뚝 떨어져요. 이때 아직은 병적인 저혈당 증상은 아니지만 당뇨병 환자가 겪는 저혈당 증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증상을 겪어요. 극심한 배고픔, 그다음 무기력감, 피로감, 그다음에 식은땀도 날 수 있고요. 손도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지럽고 아주 불쾌한 기분도 생깁니다.
이렇게 당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이런 저혈당 유사 증상을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해요. 아직은 병적인 저혈당은 아니지만 늘 고혈당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은 너무나 많이 힘든 거예요. 막 손도 떨리고 일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손에 잡히는 거를 먹는단 말이에요. 빵, 사탕, 과자,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가면요. 그런 증상이 또 씻은 듯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있으면 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쭉 올렸다가 또 뚝 떨어뜨리고 쭉 올렸다 뚝 떨어뜨리고 이것이 문제고 식후에 식곤증은요. 누구나 겪어요. 식곤증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건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기력감, 손 떨리고 피로감, 기분이 안 좋아져서 뭔가 먹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고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당뇨 전 단계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이런 대표 음식이 또 있을까요? 결국은 혈당을 올리는 건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진 마시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돼요. 정제됐단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얻어서 거기서 갈면 이제 현미가 1차적으로 나오고요. 더 갈면 백미가 나오고요. 더 갈면 이제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잖아요. 빵이나 떡, 면 맛있죠. 그리고 아주 달콤하고 우리 뇌에서는 아주 포도당에 대한 탐닉을 이끌어내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빵, 떡, 면, 과자, 액상가당 그리고 단맛이 아주 강한 과일들 이런 쪽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뭉뚱그려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 단맛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대부분 다 혈당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음식도 좀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양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 환자한테 보리밥 드셔라, 잡곡밥 드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거예요. 도정이 잘 된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같은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정제가 좀 덜 된 밀로 만든 게 호밀빵, 잡곡밥, 그리고 통으로 된 오트밀, 그리고 아주 소량이지만 삶은 단호박 같은 것들, 그리고 삶은 고구마 같은 것들은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가 있어요.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TV에서 미국 사람들이 아주 바삭한 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는 걸 보면 우리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식사 습관이에요. 오히려 보리밥에다가 나물 먹었던 우리가 훨씬 건강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첫 식사예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점심, 저녁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돼요.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 한 번 먹었는데요. 혈당이 20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10시, 11시면 어김없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정제된 탄수화물 또 먹겠죠? 그러면 점심 식사쯤 되면 아주 달콤한 게 또 생각이 나요. 이렇게 돼서 하루 종일 혈당 스파이크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맛에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더욱더 혈당 스파이크를 올린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그 양질의 탄수화물 통곡류를 드시고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야채를 많이 좀 드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쯤 되면 또 원장님 식단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 촬영 오시기 전에 혹시 무얼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식단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제 유튜브나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데는 제가 먹는 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먹어보고 혈당도 제 스스로 막 재보고 하면서 이제 터득을 한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계란을 많이 먹어요. 이제 정상인이라면 고지혈증이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2개 정도는 드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아침에 먹으면 속도 든든하고요. 또 맛도 있고요. 또 보관도 편하고 요리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은 상당히 좋고요. 2개 정도 먹잖아요. 혈당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콩류인데요. 두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 있을 수 있고 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좋은 거고요. 대두를 그대로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저는 요즘에 낫또를 좀 많이 먹는데요. 낫또는요, 이 생유익균들이 많잖아요. 장에 가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낫또는 혈전을 녹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아침에 뭘 먹을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리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가당 그릭 요거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릭 요거트는요 고농도의 유단백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익균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에는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위 벽을 한번 싸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위를 더욱더 건강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단백 중에 또 무가당 스트링 치즈, 무첨가, 자연, 천연 스트링 치즈를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요거는 뭐 아침에도 좋고 점심이나 뭐 간식으로 갖고 다니다 드셔도 좋아요.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정말 배고플 때 응급으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저는 이제 많이 먹는데 섬유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대장 활동도 많이 좋게 해줘요.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U라는 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U는 그 위 벽을 보호해주고 위와 장의 궤양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도 채소로서 아침에 먹으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혈당 관리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또 간헐적 단식을 뽑아주셨어요. 한번 기초 개념부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얘기가 나오면서 간헐적 단식이 너무 좋다, 간헐적 단식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 없다고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많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저는 제가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인데,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고요. 자, 우리 몸에는 시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뇌와 눈에 있는 중추에 있는 시계는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해요. 또 이 말초에 있는 시계는요 위장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해요.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먹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잔다. 이것이 기본 생활 패턴이었는데 산업혁명을 지나고 전기가 들어오고 사회생활이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죠, 생체 시계가. 그런데 이런 생체 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 몸은 가장 최적화된 대사의 기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추의 시계와 말초의 시계를 맞추는 것,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생체 시계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에요. 일본에 있는 한 그 과학자가 장수마을에 가서 세포를 쭉 들여다봤더니,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 대부분 소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음식이 적게 들어오고 소식을 하고 기아에 세포가 시달리니까 세포가 스스로 자기 세포를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굶는 시간을 가졌더니 세포가 스스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런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 이제 이 자가포식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가포식 개념과 생체시계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죠.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단식 시간을 만들었더니 2, 3일 굶은 사람하고 비슷한 효과의 생체시계의 정상화, 그리고 자가포식의 이점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FMD, 하루에도 일정 시간을 굶자라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노화도 예방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예방하자라는 의미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유독 이런 간헐적 단식을 특별하게 추천해 주시는 이런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헐적 단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평소보다 몇 시간 정도 더 굶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나 돈 같은 것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편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인의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이론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점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간헐적 단식은 누구에게나 다 괜찮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따로 꼭 필요한 유형이나 체질이 또 따로 있나요? 일단은 간헐적 단식은 금지되는 몇 분들이 계신데 그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간헐적 단식은 누구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대사에 장애가 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시작하면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모든 이제 대사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의 문제가 와 있는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시도를 하면요, 우리의 대사의 문제가 정상으로 찾아가는 이제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탐닉이 심한 사람인데 너가 먹고 싶은 거 이 시간 내에는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시간 이외에는 먹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되게 안심을 하거든요. 식사를 너무나 절제해야 된다는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당뇨병의 약을 드시고 있거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들은요,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하루 3끼를 정확하게 드시면서 저혈량으로 식사량을 약간 줄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탄수화물 중독이 있거나 섭식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먹는 거에 대한 탐닉이 너무 큰데 단식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 입이 터진다 그러죠, 흔히. 식사를 딱 허용되는 순간에 이제 너무나 많은 다른 음식을 먹거나 너무 많이 먹고 토하거나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섭식장애가 있거나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네, 10대 10, 뭐 16대 8, 네, 뭐 네. 다양하던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좀 편하실까요? 일단 간헐적 단식은요, 어떤 법칙이나 원칙이 없어요. 올빼미형 인간과 종달성 인간에게 똑같은 간헐적 단식을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 내가 밤에 좀 늦게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녁을 조금 늦게 먹고 대신에 아침을 굶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달성인 분들은 아침을 식사를 하시고요, 점심을 좀 땡겨서 먹고 저녁을 일찍 먹고 이후에는 공복을 지키다가 주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밤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낮에 활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공복 시간을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처음 시도하실 때는요, 12대 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하세요. 앞에 붙어 있는 것은 공복 시간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것은 식사 허용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대 12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다. 많은 연구에서 12시간은 공복을 지켰더니 비로소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 7시에 첫 끼 식사를 하신 분이라면 저녁 7시에 마지막 끼니 식사를 하시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12대 12 간헐적 단식만 잘 하셔도 살도 빠지고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가 없어졌다, 지방간이 없어졌다, 이러한 보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평일에는 12대 12 정도 하시다가 주말을 이용해서 14대 10, 16대 8 더 긴 공복 시간에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서 봤더니 주중에 12대 12 정도 하시다가 주말에만 몰아서 간헐적 단식을 해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말이나 어떤 휴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14대 10, 16대 8 다이어트에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또 실패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을 좀 높이려면 어떤 점에 좀 유의하면 될까요? 간헐적 단식이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건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간헐적 단식을 절대 악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간헐적 단식 플러스 간헐적 폭식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첫 번째, 악용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첫 끼 식사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첫 끼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밤 사이에는요, 우리 몸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잔잔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혈당이 잔잔하니까 인슐린도 잔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당이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또 따라서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나오죠. 그래서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 식사에서는요, 더욱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식사 허용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식사 허용 시간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최근에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간헐적 단식이니까 시간만 딱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럼 환자들이 막 아무거나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식사를 허용해 준 시간에도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6대 8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3끼 식사를 2끼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2끼를 부실하게 드시잖아요. 그럼 오히려 마른 비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대 8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6대 8은 8시간에 2끼를 먹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엄청나게 양질의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오히려 14대 10 이하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16대 8 이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5대 2도 있습니다. 5일은 먹고 이틀은 쉬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정도는요, 우리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12대 12부터 시작해서 16대 8까지 가는데 아주 양질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끼 굉장히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첫 끼로 가장 좋을까요? 첫 끼에는 이제 풍부한 야채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백질은요, 위나 장 속에 들어가면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한번 막아줍니다. 그리고 채소는요, 섬유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요. 제가 이제 아침에 먹고 나온 음식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계란이라든지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그리고 낫또라든지 콩류,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되겠죠. 그리고 천연 무가당 땅콩 버터 같은 것도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풍부한 야채들, 양배추라든지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는다라고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그 위에는 이제 좋은 지방과 좋은 탄수화물을 소량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복 첫 끼에 꼭 피해야 되는 이런 음식들이 좀 있을까요? 네. 공복에 이제 피해야 될 음식들을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찬물이에요. 우리는요, 밤 사이에 미세하게 탈수를 겪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갈증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확 놀라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물은 드시되 미지근한 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더 나쁜 건 얼음물이겠죠. 두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분들 많이 계세요. 커피를 가끔 먹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먹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먹는 분들 상당히 많죠. 아침에 잠을 깨운다는 것은 결국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대사를 빠르게 놀라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커피를 빈속에 먹으면요, 위장장애 상당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식도염, 없던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이 변을 시원하게 보려고 커피 드시는 분들 계세요. 클롤로겐산이라는 게 커피 안에 들어있는데요. 얘는 우리 몸에 대장을 운동을 확 활발하게 시켜서 대변을 보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클롤로겐산이 일반 커피가 아니라 디카페인 커피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변비 해소를 위해서 또 이제 변을 잘 보기 위해서 먹는 분이라면 아침에 이제 양질의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에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 다이어트에 좋은 건데 왜 고구마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구마를 빈속에 먹으면요, 고구마 안에 들어있는 악요질, 타닌이라는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다른 음식 먹고 나서 마지막에 먹는 건 괜찮지만 공복에 드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GI 지수는 좀 낮지만 GL 지수라는 건 좀 높아요. 고구마나 감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감자가 GI 지수는 좀 더 높은데요, GL 지수는 오히려 감자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는 소량 드셔야 되고, 또 제일 나쁜 것은 튀긴 고구마, 구운 고구마고요. 생고구마나 삶은 고구마 아주 소량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음식도 결국엔 먹는 순서에 따라서 또 오히려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먹는 순서가 좀 있나요? 음식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리 먹나 저리 먹나 윗속에 들어가면 다 섞여서 똑같은 건데 무슨 순서를 따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달라요. 많은 연구에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과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과 너무나 많은 혈당의 차이를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를 잘 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습니다. 야채는요, 풍부한 섬유질이 있어요. 이 섬유질이 위하고 장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도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에도 좋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먹습니다. 단백질은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위나 장에서 분비를 시켜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막아줘요. 그래서 계란하고 그릭 요거트하고 땅콩 버터나 이런 것들을 아침에 먹고 나가면 점심까지 속이 든든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이 탄수화물도 정제된 탄수화물은 되도록 피하시고 양질의 탄수화물, 예를 들자면 밥을 먹는다면 현미나 잡곡밥, 그리고 빵을 먹는다면 잡곡빵이나 호밀빵 같은 것들 먹으면 좋겠습니다. 치팅데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치팅데이를 하는 게 간헐적 단식과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네네. 하지 말아야 될까요? 치팅데이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내 몸이 너무나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번쯤 먹게 해줘서 내 몸을 안심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치팅데이라는 미명하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망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치팅데이의 제일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주말에 한 끼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하나 먹겠어. 이런 거가 치팅데이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수요일쯤에서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가보니까 파스타가 맛있는 게 나와 있어요. 파스타를 맛있게 먹으면서 나는 오늘 치팅데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치팅데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계획 하에 일주일 동안 파스타가 앞에 있어도 잘 참아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게 치팅데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로 다이어트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치팅데이를 자꾸 하려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팅데이는 첫 번째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철저한 계획하에 치팅데이가 있어야 됩니다. 치팅데이도 절대 금해될 분들이 계세요. 섭식장애나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 저는 아예 치팅데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입이 터졌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자, 한 달, 두 달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치팅데이를 한 번 했는데 그다음부터 입이 터져가지고 하루 세 끼 파스타를 먹고 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섭식장애가 있거나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치팅데이가 나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하루 세 끼 잘 해왔다면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정도 아주 조금씩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좀 안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적게 먹어도 몸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최근에 한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환자였는데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오히려 간헐적 단식 효과는 없어지고 더 많이 비만이 됐고 나쁜 병도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당 독소라는 개념이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고 생소하실 거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근데 이 독소가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되고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세포 수준에 가가지고 DNA까지 다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독소로 작용하는 녀석이 이 당 독소예요.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독성을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당 독소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당 독소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물 없이 당을 불에다가 가열하면 생기는 게 당 독소고, 이게 뭐냐면요, 달고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흰 설탕인데 물 없이 그냥 불에다가 가열만 했는데 얘가 갈색으로 변하죠. 이게 당 독소 덩어리거든요. 똑같은 게 탕후루예요. 탕후루도 당 독소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직화구이,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많은 에어프라이어도 여기에 속합니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마이야르 반응 알 거예요. 스테이크 만들 때 마이야르 반응을 만들어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이야르 반응이 안타깝게도 입맛은 좋은데 당독소를 가장 많이 먹게 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물 없이 직화 또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굽고 튀기고 볶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좀 안전한 음식들은 뭐가 있냐면은 물에 삶고 데치고 이런 음식들은 좋아요.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음식들은 상대적으로 당독소가 상당히 낮아요. 얘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포에 가서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뇌에 가서 달라붙으면은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눈의 세포에 달라붙으면 녹내장이나 백내장, 실명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간에 가서 붙으면은 지방간 간경화, 췌장 같은 데서도 우리의 당뇨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에 가서도 각종 신장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얘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요. 각종 대사질환,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로 돼 있고, 또 하나는 노화를 일으켜요. 콜라겐 조직에 이제 당독소가 달라붙는데요, 조직을 경화시킵니다. 조직의 경화라는 거는 조직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인병을 일으키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당독소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당독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처에 그냥 당독소가 많은 음식들이 워낙 많잖아요. 하지만 주로 내가 먹는 음식에서 튀기고 볶은 음식을 좀 피하시고 삶고 데친 음식을 좀 충분히 드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고 다이어트도 잘 되고 당독소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습관이 될 것입니다. 당독소가 비만뿐만이 아니고 노화의 원인이 된다는 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지방 중독이나 단백질 중독 이런 말은 안 쓰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유독 탄수화물이 쉽게 중독되는 이유가 좀 있나요? 탄수화물 중독은요, 마약 중독만큼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밥이 무슨 마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 아닐까 이제 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중독에 이미 일정 정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사람의 뇌를요, 마약 중독, 코카인 중독 환자하고 뇌 촬영을 해서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같은 부위에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끊고 싶어도 탄수화물 안 먹으면 뭐 기운이 안 난다. 혹은 뭐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중독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무서운 게요, 계속적으로 용량을 높여가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도 처음에 한두 병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3-4병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량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지 자기 욕구가 풀린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끊었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손도 떨리고요, 막 어지럽고요, 식은땀도 나고요, 화도 나고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탄수화물을 막 먹던 사람을 딱 끊게 하면요, 이런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겪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의 문제는 이렇게 의존성, 금단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 무서운 것이 되겠어요. 우리 인류는요, 뇌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됐잖아요. 진화의 과정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기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포도당에 대한 탐닉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당만 있으면 먹으려고 했고, 포도당을 저장하려고 했고, 그래서 포도당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놓으면요, 다른 것들 에너지원으로 쓰고 버리는데 얘는 이제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 축적을 하는 게 지방으로서 몸에다가 축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방을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도 오래 살아왔고 진화에서 승리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포도당을 먹으면 지방으로 축적하는 이러한 진화의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너무 과잉되게 먹기 때문에 문제죠.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그냥 도처에 보이는 게 단맛 나는 음식이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단맛 나는 음식이 배송이 돼서 오죠.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거기다가 정제되는 기술이 또 발전이 되니까 막 갈아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이제 주어지다 보고 우리는 그걸 또 먹다 보니까 점점 더 지방을 축적하는 몸이 되는 것이고, 현대의 산업은 계속 단맛을 추구해서 점점 더 맛있는 것들, 입에서 단맛이 나는 음식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뭐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탄수화물을 오히려 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처음 나왔을 때 그 순수했던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최근에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바뀌었어요. 탄수화물을 뭐 거의 0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게 예전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어느 정도는 먹어도 된다, 대신에 단백질 위주로 먹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보다는 저당 다이어트 식으로 좀 바뀐 게 맞는데, 전통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보면 지방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자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이제 대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죠, 무기력하죠, 장기적으로는 탈모도 오기도 하고 피부병도 생기고 뭐 입에서 냄새까지도 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케톤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몸에서 케톤이 나오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케토시스, 키토라는 말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봐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부족해지니까 지방을 쪼개서 케톤을 만들어요. 그래서 케톤을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들을 먹으면 되는데 굳이 케톤을 쓸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따지다 보면 좋은 정제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케톤까지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고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먹는다면 케톤을 나오지 않게 하면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중에 오트밀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트밀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이 된다는 말은 좀 이제 어그로가 있는 얘기고, 오트밀은요 정말 최고로 치는 탄수화물 중에 하나인데요. 곡류 중에서 단백질이 제일 많은 게 오트밀이에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오트밀 상당히 많이 먹죠. 그런데 오트밀을 쉽게 먹기 위해서 갈아서 또는 액상으로 나온 오트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을 먹고 제가 혈당을 재봤더니 그냥 백미 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밀가루 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액상으로 되거나 가루로 된 오트밀을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갈아낸 오트밀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그냥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오트밀을 다이어트용으로 제대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면요, 통 오트밀을 먹어야 돼요. 통으로 불렸다가 밥에 넣어서 오트밀 밥, 귀리밥을 먹던지, 아니면 오버나이트 오트라고 있어요.
그릭 요거트 같은 데다가 오트밀을 불려서 먹는 거예요. 그럼 오트밀이 통통하게 불거든요. 그럼 상당히 맛있어요. 포만감도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곡류 같은 것들은 갈아서 액상으로 먹거나 후루룩 마시게 나온 것들은 대부분 몸에 좋지 않습니다. 곡류를 제대로 먹으려면 알곡으로 잘 음식을 조리를 해서 먹어야지 좋은 탄수화물 보급원이 될 수 있어요. 네. 땅콩 버터. 네. 이게 의외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제대로 만든 무가당 무첨가 땅콩 버터를 먹으면요, 다이어트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땅콩 버터가요, 실제로는 버터가 안 들어가죠. 버터하고 같은 식감을 갖고 있잖아요. 꾸덕꾸덕해서 포만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2스푼 정도를 하루에 총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루에 3끼에 나눠 먹든지 한두 끼 먹으면 될 텐데,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오이 하나만 먹고 나가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겠죠. 그런데 오이에다가 땅콩 버터를 찍어서 먹고 나가면요, 든든합니다. 땅콩 버터에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 지방이 있습니다. 땅콩 버터에 들어있는 이 좋은 지방은요, 오히려 심혈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HDL을 높여서 혈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땅콩 버터의 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요. 우리 지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지방인데요. 갈색 지방은 아기 때 생겼다가 이제 청소년기 성인을 거치면서 점점점 퇴화되는 지방이에요. 얘는요, 우리 몸에서 열발산을 통해서 지방을 오히려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연구에 보면은 땅콩 버터를 먹은 그룹에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땅콩 버터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항성 전분을 또 강조를 해주셨어요. 저항성 전분, 뭐고 어떻게 먹는 게 좀 좋은 건가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도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항성 전분이라는 건요, 녹말의 한 종류인데 식이섬유가 90% 이상이 되는 전분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초록색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그러니까 위에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요, 대장에 내려가서 좋은 우리의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질, 야채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돼요. 이 저항성 전분이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밥 다이어트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밥을 지어서 한 김 식혀서 냉장실에 12시간 정도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다시 렌지에 돌려서 먹어도 저항성 전분은 없어지지 않아요. 감자를 먹더라도 한 김 식혀서 냉장실에 넣었다가 차게 해서 먹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항성 전분을 먹는다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고 우리 몸에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흔히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중년이 되면서 식단 조절도 하고 이제 운동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오히려 잘 안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나이살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건가요? 다이어트 클리닉을 찾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먹고 이 정도 운동했으면 미스코리아 나왔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젊었을 때만큼 운동을 하거나 식단 조절해도 살이 안 빠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살이 너무 많이 찌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죠. 나이살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분명히 살은 찌고요. 그럼 나이살은 왜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성 호르몬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임신과 수유, 출산을 위해서 허리는 잘록하게, 엉덩이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이었는데, 폐경기를 접어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성하고 똑같은 체형이 되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이루어주는 주 원천이 돼요.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니까 이제 남자들도 점점점 근육이 떨어지면서 살이 점점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성 호르몬의 저하가 결국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애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인들에게는요, 근육을 유지해주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사지 말단으로 지방이 퍼지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이제 20대 이후에 10년마다 14.4%씩 줄어가지고요, 60대가 되면은 이제 젊은 20대보다 반밖에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우리 몸이 점점점 지방을 쌓게 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은 숙면을 취할 때, 그리고 밤 10시 이후부터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면장애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자꾸 고갈이 되고 성장 호르몬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초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초대사량이 30대 이후부터는 1%씩 계속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보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나이살이 찌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은 대부분 내장 지방이 찌는 거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이 찌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 각종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노화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살을 가만히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중년 여성들의 나이살 어떻게 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열량을 극도로 제한하면서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중년 이후가 되면요, 너무 이렇게 칼로리 양을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 먹는 열량보다 한 30%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적당한 열량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단백질의 섭취예요. 자, 중년 여성분들 단백질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울상이세요. 어머님, 이거 이제 단백질을 드셔야 근육이 유지가 되고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그러면 고기? 나 그거 못 먹겠는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부족이 중년 여성분들한테 조금 위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단백질을 잘 드셔야 중년에 근육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낙상을 당하더라도 덜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상당히 중요해요. 중년과 노년에 있어서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 매일 운동하실 걸 권장을 드려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하거든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고려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은요, 중력에 반하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발로 쿵쿵 딛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걷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좋은 운동이에요. 조깅은 더 좋고요. 수영 같은 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골다공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운동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좋은 슈퍼푸드 4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아몬드, 블루베리, 아보카도, 버섯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아몬드는 우리가 이제 휴대하기 간편하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상당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몬드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자 건강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블루베리도 상당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뇌 건강이나 눈 건강에 상당히 좋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아보카도도 상당히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아보카도는 포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칼로리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면 하루 반 개 정도 꼭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버섯도 말씀드리는데 이 버섯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크게 비만이 될 위험이 없을 정도로 칼로리가 낮아요. 그리고 많은 섬유질을 갖고 있고요. 비타민 D의 전구물질인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버섯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각종 성인병, 암까지도 예방한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버섯을 통해서 많이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이나 과자를 먹을 바에 차라리 과일 먹어라. 간식 대신 과일 먹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과일에 대한 얘기가 요즘 논란이 좀 많아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과일은 제가 조금 좀 단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과일은요, 저는 천연 항암제라고 할 정도까지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정상인들이 과일을 먹는 거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요산 같은 대사질환이 있거나 비만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은 과일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에는요, 과당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과당은 간에 가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간에 가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또 소비가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과일을 먹고서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만의 원인이 되고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당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니까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잘 못 느껴서 과일은 과식을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요. 인슐린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당뇨로 가게 만드는, 그리고 성인병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되거든요. 또 나쁜 거는요,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자꾸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풍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과일을 먹으면 요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과일이 절대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과일은 항암 성분도 있고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상당히 좋은데 당뇨가 있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뭐 과일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어떤 종류의 과일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과일을 고르실 때는요, 과육이 단단한 과일이 좋아요. 그 다음에 단맛이 좀 적지만 신맛이나 약간 뭐 쓴맛도 나죠. 이런 것들의 과일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선택을 하자면 첫 번째는 자몽이에요. 자몽은 혈당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상당히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같이 약간 시큼달콤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단맛은 없지만 아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이런 과일이 되겠고요. 토마토는 과일하고 야채 중간에 있다고 과채라는 말도 쓰시는데, 과채로서의 토마토 상당히 좋고요. 말씀드린 블루베리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 있어요. 단맛 나는 과일은 뭐 반쪽, 반의 반쪽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과일을 먹을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과일은요, 갈거나 착즙 내서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씹어 드셔야 돼요. 특히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씹어 드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말린 과일 안 좋습니다.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되고요. 당 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생 과일을 잘 씹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가장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또 중년 남성들을 또 보면요. 다른 곳은 좀 날씬한데 유독 배만 이렇게 나와 있는 올챙이형 이런 몸매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나 중년 이후 여성들의 마른 비만이고요. 두 번째는 30, 40대 남성의 비만율이에요. 최근에 그 비만 학회에서 나온 그 그래프를 보면 30, 40대 남성들의 복부 비만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들의 폐경기 전 비만과 피하 지방은요, 특별히 위험할 게 없어요. 그냥 보기만 흉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피하 지방이 아니라 이 내장 쪽에 이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성들의 내장에는 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에 이제 신의 섭리로 이제 그런 지방을 안 쌓이게 만든 건데, 젊은 남자들은요, 청소년들께부터 살이 찌면은 무조건 내장 지방이에요. 그래서 배가 볼록해지죠. 이것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이렇게 성인병의 전조 증상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겉으로 보는 BMI나 겉으로 보는 비만도보다는 허리 사이즈가 훨씬 중요하고, 내장 지방이 건강을 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위보다 이 뱃살 빼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뱃살 어떻게 빼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뱃살은요, 이제 빼기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요, 뱃살만큼 빼기 쉬운 것도 또 없어요. 제일 빨리 찌지만 제일 먼저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을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요, 역시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으면서 지방으로 계속 축적해 놓은 것이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내장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내장 지방을 안 쌓게 돼요. 그래서 흰밥보다는 정제되지 않은 현미밥, 잡곡밥, 그리고 흰빵보다는 잡곡빵, 호밀빵 같은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숙면이에요. 내장 지방 줄이는 거하고 숙면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는 천연 식욕 억제제자, 천연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호르몬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지방세포를 억제해주고 식욕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하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자꾸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내장 비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동을 말씀드릴 건데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다 중요합니다. 운동은요, 내장 지방을 빼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운동은 식후 걷기예요. 식후에 걸으면요,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 걷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식사 후에는요, 천천히라도 움직여야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좀 더디게 올라갈 수가 할 수가 있어요. 식후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다면 그 운동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오늘도 살과의 전쟁을 치르시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힘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 중요한데요. 그렇게 다 얻으신 다음에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돈도 버는 거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을 비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비만은요, 온갖 질병의 원인이에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모든 것이 비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내장 비만, 뱃살을 빼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이진복 원장님을 모시고요.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